이거 멈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이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상정된다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순진입니다.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셨죠, 서울대에서? 예, 지금도 교수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게 비상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계속 글도 많이 쓰시고요. 예, 예. 제가 교수님 글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인데요. 이거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아, 예. 작년 10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월 28일 날 국회에 가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 연설을 하시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 12월 초에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나오면서 추진 체계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5월 29일 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저랑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공동위원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18분의 장관님이 계시고 77분의 또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 위원회 소속인가요? 예, 총 97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97명. 아, 총리도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위원회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기후변화를 다루는 위원회를 가진 국가들은 있었는데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좀 개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예, 예. 탄소 중립.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탄소가 상징하는 것은 온실가스, 온실기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원인 물질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온실가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예. 지구가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구가 지금 이상기후로 가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인데요. 네. 비중이 가장 높아요. 4분의 3 정도이거든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대기 중에 체류를 오래 하는데 얕은 탄소 중립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많이 배출되는 게 에너지 소비, 화석연료 소비인데요. 그렇죠. 배출을 하고 나서 이거를 흡수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배출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네. 줄여도 안 배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그 배출량에 대해서는 자연 기반 산림이라든지 토양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또 심지어 이것도 다 안 되면 우리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탄소 포집 및 이용 저장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상용화도 안 됐죠. 여하튼 그래서 대기에 남아있는 걸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0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건 0으로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국제사회에서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비중, 탄소 이게 배출 비중은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만으로 봤을 때는요, 전 세계 배출의 1.81%고요. 온실 기체로 봤을 때는 1.51%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상상이 안 되시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냐면요. 네. 0.68%예요. 그럼 우리가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거네요. 예, 우리 인구에 비해서 2.2배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네. 누적으로 따졌을 때도 세계에서 13번째, EU를 하나로 묶으면 EU를 따로 국가로 분리하면 17번째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죠? 예, 배출에 대한 책임이 좀 큰 편에 속하는 거죠.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런데 석탄 발전을 유지하거나 화석 연료를 줄이는데 그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좀 지적이 있어요. 예.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이리로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사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니까 모두 다 탄소 중립을 지향합니다. 세안 다. 네. 근데 1, 2안은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이 안 돼서 해외 협력을 통해서 0으로 만든다는 얘기고 4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1, 2안은 왜 그게 국내에서 안 되느냐.
이란에는 석탄 화력이 남아 있어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지었잖아요. 몇 해 전에. 네, 2013년에 6차 전력 수거 기본 계획이 나오면서 건설 의향을 적어낸 60기 중에 그중에서 7기를 받아서 확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업자로서의 인허가를 내줘서 그분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짓고 있죠. 야, 근데 그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이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네. 석유나 가스보다. 그래서 이걸 닫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나리오는 석탄을 그대로 가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흡수원, 국내에서 산림을 통해서 흡수하고 CCUS라는 걸 9,500만 톤을 넣어서 처리를 해도 다 처리가 안 돼서 국내에서 남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약속을 했으니까 해외 조림이나 국제 탄소 시장을 이용해야만 된다는 거고요. 네. 이 안은 LNG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CO2가 국내에서 계속 나오고 여기에 CCUS라고 그 기술을 넣고 흡수를 해도 남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줄이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 안 된다는 거고 사만은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석 발전소, 화석 예. 연료를 주로 하는 발전소를 닫는 겁니까? 네, 그렇죠. 사만으로 가려면 석탄 화력 같은 건 닫아야 되는 거죠. 네. 예, LNG도 더 이상 남겨두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만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게는 여전히 이제 원전은 설계 수명이 남아 있는 게 그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수소라든지 뭐 연료전지 이런 걸 써서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적으로 4만을 목표로 하고 가야 2050 탄소 중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석탄 발전소, 석유 화력 발전소 닫아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많이 닫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국가도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석탄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닫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그 보상을 통해서 닫아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힘든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막 지어진 게 2개가 있고요. 5개 아직 짓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 닫은 석탄 발전소는 오래전에 지은 게 대부분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지은 게 2012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화석연료 쓰는 발전소 닫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예, 박근혜 맞아요. 정부 때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일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 9.15 순환정전이 발생을 해서 더 많은 전력을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탄소 중립 얘기할 때마다 보수 언론에서는 원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원전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원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리가 이미 지난 대선 때, 이 19대 대선이었죠. 그때 5분의 유력, 후보자들께서 네. 한 분 빼고, 4분이 다 단계적 탈원전에 동의하셨어요. 네네. 그게 공약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일 때 내세웠던 공약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게 탈석탄 탈원전 그 정책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의 국정 과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뒤집을 만한 사건은 그런 상황 변화는 없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원전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 전력에 투자되는 돈의 69%, 70%가량이 재생에너지고 네. 용량으로는 83%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기술도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계속 단가가 떨어졌죠. 최근 10년 동안 태양광 같은 경우는 84%나 비용이 떨어졌고요. 네, 효율은 높아졌고. 예, 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54%, 육상 풍력은 46%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전이 사실은 기후 위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냉각수로 사용될 해양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나라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있어갖고 염분 때문에 그 변전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멈춰섰거든요. 네. 그리고 지진도 계속해서 발생할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가장 문제는 또 사용 해결료를 처리할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 수용성도 약하고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 선진국에선 탈석탄 진행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탈석탄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닫은 노후 원전이나 노후 석탄화를 그랬을 때 30년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닫은 게 몇 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후 위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계절 관리제라는 걸 2019년에 도입해서 2019년, 20년 지금 12월에서 3월까지 계절 관리제를 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춰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가동되는 걸 80%로 이 가동률을 낮추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실 CO2 배출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죠. 네. 오늘 국회에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경제계에서 반대하더라고요. 경제계 반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환경단체도 반대합니까? 아마 2030년 네. 감축 목표가 예상 기대보다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더 세게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또 그리고 또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름에 녹색 성장이 들어갑니까? 사실은 법이라는 건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었고 네. 이제 더 이상 저탄소는 안 된다. 탄소 중립을 하자. 그리고 성장을 하되 녹색적인 걸로 하자. 이런 걸 지지하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로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네. 예. 하태근님께서 교수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교수님 목소리.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말씀드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예.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녹색 성장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녹색 성장 외쳤는데 그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녹색 성장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 녹색 성장이 방향이 잘못됐습니까? 사실은 녹색 성장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성장을 하되 좀 더 자연 친화, 자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자.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면서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EU가 그린 딜이라는 걸 지금 제시했어요. 네. 그래서 그린 딜이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에 제시가 됐어요. 2019년 12월에.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가 성장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우리 더 이상 성장하지 말자, 탈성장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은 그러기 쉽지 않죠. 성장을 포기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녹색으로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4대강 사업이라든지 원전 확대 이런 걸 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게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성장 자체가 기후위기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성장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탄소 중립. 국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라도 뭐라도 실천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7617님께서 탄소 중립 국경제도 시행된다는데 우리나라 산업은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는지 단순히 환경 문제만은 아닌데 말이죠. EU에서 이미 탄소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거나 이걸 가지고 정책화, 무기화하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그러면 그냥 많은 분들이 기후 재난을 떠올리고 기상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의 파국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기업이나 국가가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탄소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걸 선진국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워낙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의 긴급성, 시급성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5개 부문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제를 적용하겠다 그랬어요. 네. 거기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대비해야 되겠네요.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철강이죠. 예. 철강이 지금 EU로 수출되는 게 지금 수출 품목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부문에서 그것이 주는 그 영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철강을 생산할 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공정 자체에서 이 철을 만들 때 환원시키기 위해서 코크스를 집어넣는데 그게 반응을 해서 CO2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소화는 제철이라 그래서 그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상태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네요. 지적하신 대로 단순 경제에도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540님께서 고기 없는 월요일이 온난화 방지 국제운동입니다. 얘기하셨고요. 6540님이 이런 또 지적도 했습니다. 채식부터 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은 각자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 축산업 소가 그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서요? 예, 많이 배출합니다. 뭐 연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본 연구 중에 그래도 제일 작게 그 계산한 게 소 1kg, 그러니까 소고기 1kg을 생산할 때 25.6kg의 CO2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요? 예, 어떤 논문은 60kg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한 사료의 생산까지 보느냐, 뭐 어디에서 오는 걸 보느냐, 냉동하느냐, 냉장 모든 게 에너지 투성이고요. 네.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단초동물이라 그래서 되새김을 하거든요. 네. 그때 트림을 하는데 그때 메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도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잠재력이 2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또 분뇨도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아니 그렇죠. 많이 쌓여.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 배출 원이죠. 또 이 사료 작물을 생산할 때 원래 소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마블링 이런 거는 비육을 시키거든요. 그러기다 그때 이제 사료. 콩하고 옥수수 같은 걸 넣죠. 동물성 사료. 예, 근데 그 콩,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또 농약을 뿌리는데 네. 그런 데서 또 아산화질소라든지 이런 온실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런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숲을 베내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던 숲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다시 방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엄청난 양의 CO2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은 고기를 끊어야 됩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요. 예, 근데 고기를 우리 예전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과다하게 많이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4년 전까지 채식을 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은 드세요? 중1 때부터 했고요. 지금은 뭐 제가 주문을 해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주어지면 어쩔 수 버리지는 없이. 않습니다. 왜냐면 다행입니다. 예, 아니면 버리면 그게 썩으면서 메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서울대에 근무하면서 채식당이 서울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러면 선택지가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이걸 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좀 식생활을 아까 고기 없는 월요일처럼 아예 안 먹자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는 정말 좀 생각하면서 덜 먹자. 그리고 고기도 발생량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배출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닭고기보다는 생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대체육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데 저탄소 단백질 식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래서 요새 주식 시장을 보면 그런 식품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네. 일들도 벌어지고 네. 있어요. 제 친한 사람 중에 안 친한 사람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를 먹고요. 쇠고기를 점심 때 2끼를 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스스로의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런 거 상관 안 한다고 하는데. 예. 그건 뭐 본인 문제고요. 그 다음은 우리 타인을 배려해야죠. 지구를 생각을 해야죠. 우리 생존의 그 터전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배려를 안 해요, 김어준은. 예, 맞아요. 제가 나중에 혹시 뵐 기회가 있으면은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어준 배려가 없습니다. 한성복님께서 학교 강의실에서 명강의 듣는 느낌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교수님 화이팅 얘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1157님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남 이야기로 생각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홍수 가뭄 화재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언제든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갈수록 요새 산불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다행인데 호주라든지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는 산불이 엄청 많이 발생을 더 커지고 있고요. 시베리아도 그렇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저런 산불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계속 쏟아지고요. 그래가지고 명강의가 조금 더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못 갑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야 좋습니다. 네. 4231님께서 EU가 산업혁명 이후에 자행했던 탄소 배출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EU는 안 하고 이제 탄소를 경제 무기로 쓰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지적은요?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EU를 비롯해서 이런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예전에 부속서 7국가라고 불렀어요. 네.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 협약문 뒤에 부속 문서가 들어있는데 거기 나열돼 있던 국가라는 의미인데 이 국가들은 사실 1992년에 그걸 채택을 할 때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자 이런 약속을 했고요. 네. 또 교토 의정서라는 걸 1997년에 우리가 채택을 해서 얘가 2005년에 발효가 됐고 2008년에서 12년 사이 5년 동안 평균 그 감축량을 90년에 비해서 5.2% 줄이기로 했거든요. 네. 2012년 지났잖아요.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안 줄였죠? 줄었어요. 줄여서요? 예. 노력은 했네요? 노력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연 감축이 또 들어있어요. 그 부속서 1국가에는 경제 이행국이라 그래서 전 사회주의 국가도 들어있었는데 그 국가들은 노력은 안 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 갖고 자연스럽게 줄어진 게 있어요. 근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몇 나라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줄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 영국 이런 나라는 사실 1990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배출량. 그리고는 줄이고 있어요. 줄여왔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90년에서 2050년까지 60년 기간 동안 그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압축적인 성장을 해서 2008년에 지금 최고점을 찍었어요. 네. 2020이 좀 떨어졌는데 이 추세를 사실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유지한다 하더라도 2018년에서 2050년은 너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더 빠르게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당연히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보다 앞서서 산업화를 했던 국가들은 네. 당겨야 된다. 서구 열강들은 더. 2050은 너무 늦다. 네. 이런 나라들은 2035, 40.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예. 너무 자신들의 미래를 지금 막고 있다. 이래서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미래 세대 지금 속도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래서 독일 정부는 2045년으로 5년 당기긴 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파리나 프랑스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배상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징적으로 1달러씩 1유로씩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비올라님께서 전 세계 석탄 발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중국에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에서 이렇게 보면 그쪽에 쭉 원전과 석탄 발전소가 쭉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중국도 노력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중국은 석탄 화력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분국 자체에 굉장히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호흡기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빠르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사실 전 세계에서
뭐 풍력, 태양광 투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기술도 10여 앞서 년 있어요. 전, 20년 전부터 투자했어요. 예. 그래서 환경 규제했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뭘 약속했냐면 2060년 탄소 중립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050년보다는 10년 뒤지만 많은 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네, 예.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여튼 2060년 목표라도 달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한테도 좀 저희가 압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더 같이 가야 되니까요. 네. 중국도 지금 허난성에 1000년 만에 그 빈도에 비가 내렸잖아요. 요번 여름에. 네. 그래서 거기에 지하철에 갇혔던 사람들이 막 사망하고 지하 터널에 있던 사람들이 네. 수십 명이 사망하고 뉴스 그랬거든요. 나왔죠. 그리고 삼엽댐이라 그래서 쓰리골저스 댐 그것도 지금 그게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2,500만 명인가가 지금 아마 이주를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워낙 큰 나라니까. 거긴 부실공사 때문 아닌가요? 뭐 그것도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에서도 지금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심각합니다. 이런 요번에 폭우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중국도 기후 재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거예요. 중국도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걸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산업이잖아요. 네. 우리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아는데 우리가 못할 소냐. 맞아요. 고주홍님께서 교수님 말대로 실행하려면 모든 산업을 멈춰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공의 유토피아를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지나친 주장 아닌가요? 그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고민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좀 하고 있죠. 산업계, 경제계 입장도 좀 들어보고 계시죠? 예, 오히려 저보고 산업계를 너무 듣는다 이렇게 비판하죠. 시민사회에서는. 뭐 네. 그렇진 않고 저는 무게중심을 잡고 있고요. 네. 이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온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기후 위기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저는 20년 동안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온실 기체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정말 공짜로 이걸 배출해왔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직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연이 주는 신호에 맞게 우리의 산업 구조를 다시 재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기회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풍력,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이 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주는 그런 분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6010님께서 장례식장 일회용품만 줄여도 소 10,000마리는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일회용품 우리나라 너무 많잖아요. 예. 제가 아까도 목이 마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컵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는 지금 텀블러를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저도 장례를 치러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부터 일회용품,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생산도 소비도 못하게 했습니다. 생산도 안 합니까? 예, 못하게 돼 있어요. 네. EU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제주도부터 지금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못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시민들이 그만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많이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서 배달도 많이 하고 뭐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배달을 많이 하면서 우리 포장재 보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애초부터 생산 단계에서 감량하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쓰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 탄소중립위원장으로서 국민들한테 꼭 말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문제도 아니고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업계가 많은 배출하지만 사실 산업계에서 생산하는 거 시민들이 소비하거든요. 네. 시민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정치인들에게 꾸준히 요구해야 되고 기업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렸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